필리핀의 뒤를 이을 한국의 방산 VIP는 말레이시아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경전투기 도입과 장갑차 성능 개량으로 우리 대한민국 방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형 헬기 사업에 대한민국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양국의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헬기 산업은 한국이 이전부터 다양한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었지만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에 비하면 아직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산 헬기의 수출이 성공한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 방산이 더욱 다양한 시장 확보에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헬기 분야의 기술까지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말레이시아의 헬기 도입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노후화된 해상작전 헬기를 교체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는 결국 해상에서 온갖 깡패짓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산 헬기가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는 것은 중국의 폐악질을 막아내는데 한국산 무기가 최적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또 한 번 입증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신형 헬기 교체 사업은 단순히 한국 헬기의 수출 실적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중차대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말레이시아 헬기 교체 수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해군이 사용하는 해상작전 헬기는 슈퍼링스 마크 300 6대로 해당 기체는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도입한 바 있는 헬기입니다. 슈퍼링스는 대함 및 대잠 작전과 수색, 구조 등 해상작전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도입하였지만 이제는 상당히 노후화된 기체로 평가받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역시 이미 10여 년 전인 2013년에 슈퍼링스의 개량형인 AW159 와일드캣을 차기 해상작전 헬기로 선정했지만 한국보다 국방 예산이 열악한 말레이시아에는 신형 헬기란 그림의 떡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2003년에 슈퍼링스를 도입한 이래 20년이 넘는 지금도 계속해서 슈퍼링스를 운용해온 나라인데요. 그나마도 실제로 운용할 수 있는 기체는 처음 도입했던 6대 중 4대에 불과하여 신속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헬기 교체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며 제안 요청서까지 발행했는데요.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마린원을 기반으로 해상작전 헬기 수주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잦은 헬기 사고로 악명 높은 나라입니다. 불과 6개월 전에도 말레이시아 왕립 해군 퍼레이드 리허설 중 2대의 헬기가 충돌하여 10명이 즉사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그보다 한 달 전인 2023년 3월에도 해양경비대 소속 헬기가 훈련 도중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정도로 말레이시아의 헬기는 군경을 가리지 않고 극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만큼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헬기 전력이 상당히 노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체가 노후화되었으니 조종사들이 많은 훈련을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는 결국 자연스럽게 빈번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해군력을 확장하며 남중국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말레이시아도 결국 신형 헬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한국은 이미 FA-50 수출과 장갑차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구축한 양국의 신뢰관계를 활용하여 이번 헬기 사업 수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 헬기 교체 사업에 제시한 무기 체계는 바로 마린원을 기반으로 한 해상작전 헬기인데요. 마린원은 해병대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리온을 개량한 헬기로서 처음부터 해병대 지원을 목표로 했던 만큼 해상작전에 적합한 기체로 평가받습니다. 한국은 마린원을 기반으로 해상작전 헬기를 개량하여 말레이시아에 제안할 예정으로 수중에 위치한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디핑 소나와 각종 센서 시스템을 장착할 예정인데요. 또한 기체 방염 처리는 물론이고 접이식 메인 로터, 고성능 레이더 및 적외선 센서 등 다양한 해양작전 장비를 탑재하여 말레이시아의 해상작전에 적합한 성능을 갖출 전망입니다. 게다가 한국 헬기가 말레이시아에 적합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국은 보다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항공기 시뮬레이터는 실제 상황과 최대한 유사한 조건을 구현하여 조종사들의 임무 숙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전투기 이외에도 수리온과 마리논처럼 헬기 조종 역시 훈련이 가능합니다.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기본 전술 비행은 물론이며 야간 상황 대처, 함상 이착륙 편대 비행, 통신 항법 등을 훈련하여 운용자의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훈련이 어려운 말레이시아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처럼 국방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은 헬기를 실제로 비행하여 조종 훈련을 진행하는 것조차도 예산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체계적인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한국으로부터 전수받는다면 우수한 헬기의 성능 이외에도 조종사 양성까지 손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마리논의 성능 개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특히 아처피시 무인 소해 장치를 장착해 소해 헬기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처피시는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며 이미 미 해군에서 그 성능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 장치는 원격으로 조작되어 바닷속에 잠복한 기뢰를 안전하게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으며, 내부에 폭약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신관 비활성화를 통해 전개 후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소해 장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국은 마리논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국산 기술을 활용한 소해 헬기 개발 국가이며, 마찬가지로 마리논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용 해상작전 헬기를 공급하게 된다면 추후 소해 헬기로서의 성능 개량도 한국에서 진행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뢰는 해상 봉쇄를 위한 최적의 무기 체계로, 만약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를 기뢰로 봉쇄한다면 이는 단순히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상교통로가 마비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주요 물동량이 오고 가는 해양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로 장악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요. 말레이시아가 마리논을 기반으로 다양한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산 헬기를 도입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방산 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적성국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레이시아의 한국산 헬기 도입은 양국이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한국 방산 신뢰도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이미 FA50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충족해주며 신뢰를 구축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제 레이더가 아닌 미국제 레이더를 장착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흔쾌히 들어주며 미국제 레이더를 탑재한 FA50을 납품했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은 말레이시아를 배려한 결단이며, 이와 함께 기존의 이스라엘제 레이더보다 성능이 우수한 미국제 레이더를 두고 말레이시아는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FA50 계열의 전투기는 말레이시아 이외에도 다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도입한 상태인데, 말레이시아는 그 중에서도 자국의 FA50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유했다며 자랑할 정도로 만족스러워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레이더 이외에도 도서 지역이 많은 말레이시아의 작전 환경을 반영하여 장거리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성능 개량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마저 한국이 수주를 따내면서 양국의 방산 협력은 최고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장갑차 성능 개량은 한국 이외에도 다수의 방산 강국이 탐내는 사업이었으나 결국 최종 승자는 한국이 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측에서도 장갑차는 무조건 한국에 맡겨야만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을 정도로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레이시아는 한국으로부터 사거리 20km의 해군 미사일 도입까지 시도하며 더 많은 한국산 무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튀르키예로부터 조달한 세 척의 연안 초기함에 해군 미사일을 장착하여 함대공 전력의 보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튀르키예에서 조달함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산 미사일 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산 미사일을 구매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미사일의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처럼 필리핀에 이어 말레이시아마저 한국 무기에 대한 열혈한 구애를 보내면서 한국의 방산 영향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로 중국의 영향력이 강했던 동남아시아의 방산 시장이 한국을 중심으로 그 질서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 헬기가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육해공을 가리는
가리지 않고 한국 무기가 최고의 성능을 입증한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중국의 폐악질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힘을 모아야 하는 이때 한국이 해상작전 헬기까지 수출함으로써 중국 견제의 1등 공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리논 헬기가 말레이시아의 해군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이로 인한 양국 간 방산 협력은 어떻게 진전해 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4일 마리논 소해 헬기 영상입니다. 해상에서 군함 간의 교전을 벌일 때 가장 취약한 지점은 배의 중심축을 지칭하는 용골, 지휘 및 통제를 담당하는 함교, 장약과 포탄 등이 밀집한 탄약고, 그리고 선박과 물의 경계선을 따라 선체가 잠기는 한계선을 지칭하는 흘수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흘수선은 용골이나 탄약고에 비해 장갑이 두껍지 않아 적의 공격에 파괴되기가 쉬우며 피격 시 함정이 침몰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 어떤 지점보다 더 취약한 지점입니다. 따라서 흘수선을 공략하는 것은 적 함정을 가장 손쉽게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뢰와 어뢰는 이곳을 타격하는데 적합한 무기체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뢰는 수백만 원에 불과한 가격으로도 생산 및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발에 수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어뢰보다 더 저렴한 예산으로 군함을 타격할 수 있는데요. 기뢰는 낮은 비용으로 군함을 파괴하는 것 이외에도 아예 특정 해역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전략적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무기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상작전에서는 적이 설치한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뢰 소해작전이 필수적이며, 효율적인 소해작전은 아군 함정의 생존성 향상과 전투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다수의 국가는 소해 임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소해함과 소해 헬기를 전장에 투입하여 바닷속에 설치된 기뢰를 제거하고 있지만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소해함은 자신조차도 기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성국의 기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무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소해함의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안전하게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가 소해 헬기입니다. 소해 헬기는 공중에서 소해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해함보다 기뢰 폭발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중에서 비행을 통해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해함보다 더 우수한 기동성을 바탕으로 빠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이점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한국은 동해와 서해에서 북한 해군과 교전을 수행해야 하고 해안선이 복잡한 지형 특성상 그 어느 나라보다 기뢰를 제거할 소해 작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군 당국은 2008년부터 소해 헬기를 도입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지만 여러 문제로 인하여 번번이 좌절되어 왔습니다. 한국은 소해 헬기를 해외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금액 측면에서 가장 저렴했던 MH-60을 우선순위로 검토했는데요. 하지만 MH-60은 계류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되던 랩믹스가 기술력 부족으로 지연되면서 신형 소해 장비를 탑재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은 소해 헬기로 MH-60을 도입하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MH-60의 도입이 실패한 이후 한국이 차선책으로 검토했던 헬기는 AW101 멀린이었습니다. AW101 멀린은 영국에서 개발한 다목적 헬기로서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 작전뿐만 아니라 대잠 작전과 탐지 및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기체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가격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AW101 멀린의 가격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버전은 한 대당 600억 원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 사업이 취소되기도 하였으며, 노르웨이에서 수색 구조용으로 도입한 AW101 멀린은 대당 평균 1,100억 원이 넘는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대는 한국이 운영하는 수리온보다 최대 4배 이상이 비싼 가격으로 헬기의 자체적인 생산 비용 이외에도 훈련과 유지 관리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프로그램 코스트를 할지라도 대당 수백억 원에서 1,000억 원을 호가하는 헬기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은 2008년에 시작한 소해 헬기 도입 사업을 2018년까지 지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소해 헬기를 도입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의 지형적 특성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얽혀있는 복잡한 해상 환경을 지닌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을 감안할 때 소해 헬기 도입은 한국 해군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알고 있던 군 당국은 해외 무기 도입에서 자체 개발로 방향을 선회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국산 소해 헬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해병대 기동 헬기로 투입되는 마린원을 기반으로 소해 헬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완성 단계에 접어든 시제기를 기반으로 2025년 2월에 최초 비행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2025년 2월에 시작될 비행을 시작으로 각종 장비와 성능 테스트를 거쳐 2026년부터 양산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8대의 소해 헬기 양산이 완료되면 2030년에는 해군 예하의 소해 헬기 대대가 창설되어 임무에 투입될 것이며 2008년에 4대를 도입하려 했던 최초 계획보다 2배 더 많은 수량의 소해 헬기가 작전을 수행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마린원을 기반으로 한 소해 헬기의 전력화를 완료하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소해 헬기를 국산화한 나라가 된다는 점입니다. 소해 헬기는 기본적으로 헬기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에 더해 바닷속에 위치한 기뢰를 찾아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미국조차도 MH-60에 장착할 신형 소해 장비의 개발에 실패하기도 하였으며 지금도 MH-53 다목적 헬기를 소해 헬기로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소해 헬기를 개발하는 것은 수많은 군사 강국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한국은 다른 방산 분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후발주자로 시작하여 이제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가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형 소해 헬기의 장점 중 하나는 마린원을 기반으로 개발하여 유지 정비와 보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해 헬기는 매우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동 헬기보다 서너 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인해 다수의 헬기를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아예 소해 헬기 도입을 포기하는 나라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마린원을 기반으로 소해 헬기를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미 해군의 예하부대로 편제되어 있는 해병대에서 상륙기동 헬기로 마린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이 도입하는 소해 헬기와 상당수의 부품 및 정비를 공유할 수 있고 다수의 부품이 공동으로 생산이 되면 생산 단가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기 체계는 강력한 성능 이외에도 한정된 예산 내에서 필요한 수량을 원활하게 도입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린원을 기반으로 생산 및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는 대한민국 해군이 운용하게 될 소해 헬기뿐만 아니라 향후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전략적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길고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작전 환경에 적합한 무기 체계를 다수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섬이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긴 해안선을 보유한 인도 등의 나라에도 적합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례로 잠수함과 고속정, 소형 함정 등은 이러한 지형적 유사점을 기반으로 이미 동남아시아 등에 다수 수출된 바 있는데 소해 헬기 역시 다수의 해군 무기 체계들처럼 동남아시아 등에 수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소해 헬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중국해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해상 충돌이 유력한 상황이며 해상 분쟁이 심화하면 심화할수록 적성국의 기뢰를 제압할 소해 작전의 중요성이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이 저렴한 가격을 기반으로 다수의 소해 헬기를 수출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 방산의 새로운 지표라는 평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기술 및 장비는 아직 100%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은 소해 헬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BAE 시스템즈사의 장비를 인티그레이션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향후 완전한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부 장비에 대한 기술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비록 일부 장비를 인티그레이션 하였다고 하여 한국형 소해 헬기를 과도하게 폄하할 필요는 없는데요. 한국보다 먼저 소해 헬기를 개발하려던 일본 역시 소해 장비를 개발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AW101 멀린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방향으로 소해 헬기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형 소해 헬기의 기술적 완성도와 수준은 결코 낮지 않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한 소해 헬기를 기대해도 무방합니다. 한국은 수리온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헬기 개발에 성공하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헬기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수리온은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인 마리논과 의무 수송형인 메디온으로 거듭났으며 마리논은 다시 소해 헬기의 초석이 되는 등 대한민국 국군의 헬기 개발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해군의 생존성을 증대시키고 원활한 해상작전을 지원할 소해 헬기의 성공적인 전력화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7일 말레이시아 K200 영상입니다.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군이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막겠다며 침공한 사건을 기점으로 주변 6개 공화국은 모두 내전에 휩싸였는데요. 당시 말레이시아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육군의 주력 장갑 전력이었던 대한민국의 K200 역시 처음으로 해외 파병은 물론 실전에 투입되게 되었는데요. 유고슬라비아에 도착한 K200 장갑차는 다른 장갑차들이 영하 32도의 혹한의 엔진이 죽었을 때 해발 1700m의 고원 지역을 통과하는 기동력과 내구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입성한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의 첫 장갑차로 역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K200의 역사는 1974년 시작된 율곡 사업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은 북한에 한참 밀리는 수준으로 정부는 이런 대북 전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군 전투력 증강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 우리 군은 병력 수송 장갑차 계열 1700대와 파생형 800대를 현장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생산을 담당했던 대우중공업은 해외 첫 수출 지원을 위해 말레이시아군이 참전한 유고슬라비아에 K200 장갑차 정비기술자까지 파견하는 등의 열의를 보였고, 이러한 노력과 제품의 성능을 인정받아 K200 장갑차 총 111대가 말레이시아에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1994년 말레이시아가 보스니아 내전에 PKO 자격으로 참전할 것을 발표했고, 이에 K200 장갑차 40대가 급히 수출된 것인데요. 이때 성능을 인정받아 추가로 71대를 도입하기로 결정, 대한민국의 국산 무기가 해외 수출되는 신기원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K200 111대에 미화 6,560만 불이 들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는 K200 기본형이 아닌 여러 계열 차량이 섞여 있어 정확한 대당 가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K200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현장에서 여전히 운용되고 있음에도 사용 연한이 30에서 40년이 훌쩍 지난 노후 장비로 사양면에서 현대 보병 전투차와 비교는 어려운데요. 그런데도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장비 도입이 아닌 개보수를 선택한 것은 경제적인 면과 함께 여전히 K200의 기본 성능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200은 전면 장갑이 12.7mm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후면 장갑은 나토 규격 7.62mm 철갑탄까지 방호가 가능합니다. 물론 스펙상으로 북한군이나 구소련권 국가에서 주력으로 사용된 14.5mm 탄까지는 방어하지 못하지만 실제 전장은 실험장과 달리 지형 효과 등 여러 이유로 탄두의 관통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중 사격을 받지 않는 한 대부분은 막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개량된 K200A1은 측면에 부가 장갑을 장착하여 12.7mm 탄에 대한 방호가 가능하며 말레이시아군이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중 중기관총 사격을 받았으나 전면 장갑으로 막아낸 기록이 있어 실제 방어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K200의 개발 의도가 보병과 함께 전투하는 운용 개념으로 처음부터 IFV로 만들어진 차량이긴 하나 APC와 IFV의 역할을 모두 담당했기에 그 경계를 나누기엔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미국의 M113처럼 APC로 분류되는 차들조차도 베트남전에선 IFV로 활약했으며 K200 역시 차량 자체의 스펙은 보병수송용 장갑차에 더 가까웠습니다. 당시 유럽에 파병되었던 말레이시아 육군의 K200 사랑은 유별나서 K200의 59경 포탑에 59경 대신 40mm 고속 유탄 발사기를 올려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다가 4년 뒤 보스니아에서 철군한 이후에도 K200을 퇴역시키지 않고 본토로 가져가서 꾸준히 개량하며 사용했습니다. 당시 파병된 말레이시아군 부대장 후세인 중령의 말이 인상 깊은데요. 다국적군의 재병합동에서 보여준 K200의 성능에 만족하며 현대전장 환경에 맞도록 K200을 더욱 개량하겠다 라는 발언으로 당시 말레이시아군이
K200의 성능에 얼마나 만족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령이었던 후세인 부대장은 현재 말레이시아의 참모총장이 되었고 K200의 개량을 한국 방산 기업에 맡기기에 이르렀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방 뉴스 채널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의 발표를 인용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말레이시아 특수 차량 제조사인 샌다나오토와 30년 이상 운용된 K200 장갑차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사는 K200 장갑차 성능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1990년대 초반 111대를 공급한 후 30년 이상 운용된 K200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는데요. K200과 관련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협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2006년 1,000만 달러, 한화 약 140억 원 규모의 K200 장갑차 성능 개량 사업을 한국 기업과 실행했는데요. 수출된 K200 111대 중 22대를 대상으로 엔진 출력을 280마력에서 350마력으로 높이고 반자동 변속기를 완전 자동 변속기로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개량형 모델을 인도한 후에도 한화와 한국방사청은 K200의 성능 개량 사업에 지속해서 관심을 표출했습니다. 한화에어로와 방사청은 현지에 실무진을 지속해서 파견하였고 지난 5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방산 전시회에 참석해 현지 국방부 장관 총사령관과 만나 방산 협력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과정은 살펴보면 일단 프로토타입을 정해 업그레이드한 후 해당 차량을 테스트하고 시험 결과를 토대로 말레이시아 육군이 운영 중인 전 차량을 대상으로 성능 개량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업 규모와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화에어로는 이번 수주를 통해 지상군에 특화된 한국 방산의 무기와 글로벌 유지보수 운영 시스템까지 수출한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레이시아 자체의 방산 시장 규모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넉넉지 않은 데다가 말레이시아의 경우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18년 기준으로 1,590달러로 싱가포르, 브루나이에 이어 동남아시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에 비해 국방비 지출이나 방위산업 역량은 크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말레이시아의 국방비는 2018년 기준 34억 6,980만 달러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규모는 1980년대부터 꾸준하게 하락세를 보이며 중요 장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2018년에는 GDP 대비 0.98%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조는 2019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낮은 국방비 수준으로는 인근 해의 이슬람 반군과 말라카 해협의 해적도 대응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더구나 인류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은 말레이시아도 괴롭히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령 보르네오 해안에서 145km 떨어진 루코니 암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근의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들과 어선을 파견, 이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는 과거부터 중국과는 동맹이었던 데다 대전차 무기와 미사일, 로켓 등 다수의 중국산 무기가 판을 치는 중국의 안방시장이었지만 두 나라가 영토 분쟁을 이유로 척을 지면서 대한민국에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기회에 말레이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다는 계획인데요. 과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쿠알라룸푸 방산 전시회에 꾸준히 출품하여 주력 무기를 전시하고 기술력을 뽐내왔습니다. 2018년 전시회에서는 현지 유력 방산 기업인 AVP와 공동 부스를 꾸리고 신형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을 처음 공개했고 최근엔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까지 체결하는 등 양국의 방산 협력 관계는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를 통해 업그레이드될 K200의 주요 사양으로 주야간 열화상 장비, 원격 제어 무기 스테이션, 그리고 더 강력한 엔진과 전력 장치가 포함되는데요. 이를 통해 K200 장갑차의 전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기술 이전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즉 말레이시아가 추진하는 이번 K200 장갑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는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 방산 산업 발전과 관련 기술 습득을 통해 지역 내 MRO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40년 전 수입한 K200 덕분에
다양한 군사적 이점을 얻었습니다. 열대우림과 산악지대가 혼재된 복잡한 말레이시아 지형에서 육군의 높은 기동성을 제공했고 기본적인 방탄보호를 제공하여 보병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K200 장갑차는 다양한 임무에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을 제공해 말레이시아는 이 장갑차를 보병 수송뿐만 아니라 화력 지원, 지휘 통제, 의무 후송 등의 역할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파병에서도 크게 활약, 말레이시아가 자유세계 수호자라는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지위 향상을 얻었으니 이미 자국에서도 본전은 충분히 뽑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과의 협업을 통해 전반적인 보병 전력의 현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말레이시아가 손만 내민다면 그들이 직면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도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